안녕하세요. 부버지 김현민 기자입니다. 예, 이번에는 K리그 전문 기자인 김성진 기자님과 함께 현재 가장 시끄러운 두 팀이죠. 그렇죠. 예, 명가지만은 성적은 바닥을 치고 있는 수원 삼성과 전북 현대의 감독 교체 관련한 이야기들에 대해서 조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준 기자가 조금 몸이 안 좋아가지고 제가 이제 대신 그렇죠. 얼떨결에 진행을 하게 됐는데 좀 양해 바라고요. 다들 건강을 좀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예, 일단 수원 삼성이 이병근 감독을 경질을 했습니다. 네, 최근에 경질 발표를 했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감독을 국내든 해외든 보통 감독을 속되게 표현하면 자른다. 자르더라도 서로 상호 합의하에 계약을 해지했다. 이런 좀 완곡한 그렇죠.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이제 사실 또 그 표현이 중요한 게 서로 상호 합의하에서 계약이 끝났으면은 사실 구단 입장에서 월급을 지급하는 게 그 순간까지지만 또 경질은 우리가 해고잖아요. 그렇죠. 네, 해고는 이제 계약 기간 남은 연봉을 다 또 보전을 해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내부적으로는 경질이어도 사실 보여지는 쪽은 이제 좀 그런 비용적인 부분을 좀 아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상호 합의하에 계약을 해지한다 정도로 이렇게 완곡하게 하는데 수원 같은 경우는 이번에 경질을 아예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그만큼 구단에서 지금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 분위기가 느껴지는 것 같거든요. 사실 이전에도 감독을 여러 차례 수원이 계속 이제 최근 몇 년 사이에 경질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상호 합의하에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다. 결별했다. 이런 식의 많은 표현을 했었지만 이번에 이병근 감독 건 같은 경우에는 경질이라는 좀 굉장히 너 해고다. 이거를 공개적으로 이제 밝혔기 때문에 수원이 현재 안 좋은 팀 분위기를 잘 이 단어를 통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네, 단호한 걸 보여준 거죠. 네, 그렇죠. 그런데 참 아쉬워요. 이게 이병근 감독이 경질된 날이 딱 364일 된 날이었어요. 하루만 더 치웠으면 1년 딱 되는 건데. 작년 4월 18일에 부임을 했거든요. 마찬가지로 그전 박광하 감독 이제 성적 부진이 있어갖고 경질이 이제 계약 해지가 됐고 그리고 이병근 감독이 또 다른 레전드인 이병근 감독이 와서 부임을 해서 이제 팀을 이끌었는데 어떻게 딱 1년 딱 간신히 채울까 말까 그 순간에 경질 통보가 됐고 더 아쉬운 게 이제 토요일에 FC 서울하고 슈퍼매치가 있는데 맞습니다. 근데 어지간하면은 이런 중요한 경기 앞두고 경질을 잘 안 시키는 편이잖아요. 왜냐면은 새로 오는 감독한테도 이게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수원 삼성 입장에서는 FC 서울전은 아무리 못해도 그 경기는 무조건 이겨야 되나. 반대로 FC 서울 입장에서 똑같은 상황인 건데 그만큼 중요한 경기인데 그 경기를 수장 없이 치른다.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초강수 중에 강수를 뒀다고 할 수 있거든요. 이전까지 이병근 감독 체제에서 수원이 7경기를 치르면서 1승도 거두지를 못했어요. 그런 면에서는 성적 부진에 의한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데 그래도 라이벌전까지는 한 번 더 볼 수는 있거든요. 이거를 통해서 만약에 수원이 승리를 했다. 그러면은 이후의 경기에서 분위기가 반등이 돼서 살아날 수도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경기까지는 한 번 더 참고 보고 하지만 이번에는 수원이 굉장히 좀 내부적으로 팁을 빨리 재건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었는지 이런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단호하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래 그러니까 지난 경기 패하고 나서 팬들은 이제 바로 그럼 경질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올 때 그런데 이제 보도상으로는 그래도 아직은 경질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많았거든요. 그게 FC 서울과의 슈퍼매치가 있었기 때문이고 그래도 아직 7경기니까 우승권을 노릴 수는 없을 수 있지만 그래도 반등할 수 있는 경기 수가 아직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참고 볼 수도 있다라고 그런 여지를 남길 수가 있는데요. 수원 삼성은 어쨌든 이병근 감독 체제로는 더 이상 안 된다고 구단 내에서 판단이 됐겠죠. 그렇기 때문에 경질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을 계속 드렸지만 순위가 지금 최하위예요. 이 부분이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렇죠. 2무 5패로 아직까지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고 거기다가 지난 시즌에라도 조금 좋았으면 모르겠지만 지난 시즌도 승강 플레이오프 끝에 간신히 극적으로 잔류를 했었던 거잖아요. 그때 오영규 선수의 활약이 아니었으면은 사실 지난 시즌에 강등이 됐어도 이상하지 않은 팀이었죠. 그렇죠. 지난해 12위로 맞춰갖고 승강 플레이오프를 치렀는데 수원 팬들 입장에서는 이미 지난해 마음이 떠났던 것 같아요. 이병근 감독으로는 더
안 된다. 뭐 이미 막 그렇지만 계약 기간도 있고 하니까 올해 한 번 더 보자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뭐 초반부터 무승이 계속 이어지니까 이제 폭발을 한 거고 뭐 수원 삼성 구단 입장에서는 이병헌 감독이 사실 이전에 뭐 대구 FC라든지 이렇게 보여준 또 수원 감독 대행도 잠깐 했었지만 네. 괜찮았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믿고 한 번 더 맡겨본 거지만 이런 경기력적인 부분, 단조로운 전술, 네. 선수 기용 면에서 가령 김보경 선수를 공격형 미드필더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선수인데 네. 윙으로 돌려서 조금 단조롭게 만든다든지 그런 일반적으로 볼 때 조금 아쉬움 그런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좀 전술적인 미스들이 좀 나왔던 것 같아요. 뭐 그런 또 여러 소통에서의 부재도 있었던 것 같고 좀 복합적으로 쌓인 게 결국에는 뭐 이병근 감독 경질로 이어진 것 같고 거기다가 뭐 수원 자체가 워낙 그래도 지금은 하위권에 있고 뭐 지난 시즌도 그랬다고 하더라도 전통의 명가잖아요. 그렇죠. 예, 아무래도 그러면은 선수단 운영 방침사 자체도 조금 다르다라고 보이거든요. 접근 방식 자체가 그래도 수원에는 나름 스타 플레이어들도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관리 문제도 있었다라고 보입니다. 네, 그렇기도 하고 또 프런트도 아쉬워요. 사실 프런트가 가장 문제예요. 수원은 네. 제가 봤을 때는. 네, 그 수원 팬들도 감독뿐만 아니라 프런트를 향한 이런 비판적인 네. 내용에 걸기까지 걸 정도인데 프런트 물론 수원 삼성이 과거와는 지금 달라요. 분명히 예산 쓰는 것도 많이 달라졌고 그렇죠. 과거에 삼성전자가 지원해줄 때와 현재 제일기획 소속으로서 이 예산을 쓰는 규모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뭐 수원이 과거처럼 좋은 선수를 영입하기에 막 돈을 쓸 수는 없어요. 뭐 오영규 선수 판 이적료도 그 적자 매운데 많이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새로운 선수 영입에 투자를 못하고 그래서 그만큼 이제 좀 재정적으로 어렵지만 그래도 감독이 할 수 있게끔 지원도 해주고 뭔가 비전을 보여주고 정책도 세워주고 해야 되는데 뭐 현재 수원 프런트들은 좀 그런 부분이 많이 그 미진한 근시안적인 그 구단 행정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프런트의 문제도 있는데 그런데 이 프런트가 좀 그런 외부의 비판적인 시선을 레전드를 앞세워서 좀 방패막이처럼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더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수원이 사실 그러니까 수원이 유스풀은 굉장히 좋은 곳이잖아요. 어떤 의미에선 가장 좋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것조차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차라리 이럴 때는 좀 젊은 선수 육성을 잘할 수 있는 감독을 데려와가지고 그렇게 키워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가장 전 수원이 약간 뭐랄까 밀란 암흑기 때 그때도 뭐 섀도루프라든가 필리포 인자기라든가 이런 레전드들 돌려막기인데 다 망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지금 그 상황이에요. 지금 레전드 감독들 서정원 감독이 오랫동안 있었지만 그 이유는 거의 2년 이상을 못 버티고 계속 지금 교체가 되고 있거든요. 뭐 그 이후에 이임생 감독이라든지 또 이전에 박건하 감독이라든지 계속 지금 이병근 감독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뭔가 레전드 감독을 세웠으면 그에 걸맞는 지원을 해주던지 정책을 말씀하신 대로 정책을 어떤 식으로 방향성을 잡고 같이 가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 당장 불 끄는 거 급하고 또 성적이 안 나와서 비판적인 여론이 생기면 다른 레전드 감독을 세우는 거고 이게 좀 계속 악순환이 되고 있어요. 이게 좀 그렇기 때문에 좀 이번에는 수원이 요런 그 좀 정책을 좀 바꿔야 되지 않나라는 좀 목소리도 좀 큽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원이 최성용 수석 코치를 감독 대행으로 맡겼어요. 최성용 수석 코치가 데뷔전이 FC서울과의 슈퍼매치가 됐는데 참 데뷔전부터 굉장히 부담스러운 경기를 하게 됐고 최근에 최성용 대행이 그 피크 라이센스를 땄어요. 골 때리는 그녀들에서 인증도 했는데 그 감독 대행이 P급 소지자가 아니면 60일 2달간만 지도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전에 수원이 그래서 주승진 감독 대행 때가 그런 케이스여갖고 급하게 또 주승진 감독으로서 60일을 최대한 61일 동안 이제 진행을 하다가 이제 정식 감독을 그 다음에 이제 선임을 한 케이스가 있었는데 뭐 하지만 최성용 대행 같은 경우는 P급이라서 사실 뭐 올해 말까지 뭐 감독 대행으로 가도 뭐 일단은 아무 문제가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수원이 일단은 차기 감독을 천천히 알아볼 생각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최성용 감독 대행이 잘하면은 뭐 내년에 정식 감독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 최성용 감독 대행 입장에서는 이제 하나의 기회가 되는 이번이 또 어떻게 보면 본인이 모시던 감독이 물러난 그런 안 좋은 상황이지만 본인 자신에게는 감독이 될 수 있는 기회 또 지도자로서 한 단계 업할 수 있는 기회가 또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실제 임시 감독이 성공해가지고 정식 감독이 된 케이스들이 은근 외국에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뭐 바이에른 뮌헨이 그
플릭 감독이 원래는 임시 감독으로 부임을 했었으나 그렇죠. 그때 수석 코치였다가 도리어 너무 잘해가지고 그때 트래블 맞습니다. 위협을 달성을 하기도 하고 했는데 근데 확실히 우리나라는 조금 그러니까 뭐랄까 많이 기간을 주네요. 왜냐면은 외국은 2주거든요. 유럽 그렇죠. 쪽은 2주밖에 못하게 하는데 60일이나 주면은 이건 뭐 충분히 여유가 있는 기간인데 뭐 물론 최성용 수석 코치는 P급 라이센스가 있으니까 문제는 아니지만요. 그렇죠. 네, 아무 문제 없습니다. 뭐 지금 당장 사실 뭐 감독으로 그렇죠. 취임해도 상관이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최성용 감독 땡도 이제 수원 출신 선수 그렇죠. 출신이고요. 또 레전드라서 제가 이제 감독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유가 그 수원의 그 리얼 블루 정책, 진짜 블루. 그게 문제라니까요. 지금 수원은. 네, 이게 그 차범근 감독 이후에 이제 부임한 윤성효 감독, 그 수원 선수 출신 최초의 그 감독인데, 그렇죠. 뭐 윤성효 감독 뭐 공과 과가 다 있지만 어쨌든 FA컵 우승도 하고 좋은 결과를 수원에 좋은 결과를 안겨주기도 했었죠. 그 윤성효 감독을 시작으로 뭐 서정원, 박건아, 이번에 이병근 감독까지 다 수원의 레전드. 거기다가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이분들이 다 수원 주장 출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리얼 블루 정책이라는 것은 수원의 레전드이면서 수원의 주장도 했던 그 지도자가 리얼 블루인가 같다라고 제가 나름의 결론을 내렸어요. 그렇게 보면은 최성용 대행도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2005년에 수원 주장을 했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던 대로 성적 잘 나오면 사실 정식 감독 취임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뭐 최성용 대행이 일단은 뭐 결과에 따라서는 유력한 차기 감독 1순위가 될 수 있다. 이것은 리얼 블루를 유지할 시고요. 그 외로는 제가 좀 찾아본 건데 일단은 이관호 현재 청주대 감독 또 수원의 또 다른 레전드인데 이분 또한 지금 사진에 보듯이 주장 출신이고요. 수원의 주장 출신이고 그래서 현재 P급 라이센스 과정을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P급 소지자 혹은 P급 교육을 받고 있는 지도자는 프로 감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는 지금 당장도 정식 감독 취임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뭐 이관우 감독 같은 경우는 현재 청주대 감독을 하고 있지만 이전에는 수원FC에서 수석 코치 감독 대행도 하면서 K리그에서 일단은 지도자 감독 경험을 많이 했었죠. 이런 경험도 있고 또 대한축구협회 전임 지도자도 했고 그러면서 2020년부터 청주대에서 지금 대학 선수를 지도하고 있고 이런 그 지도자로서의 단계를 하나씩 밟고 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당장 뭐 이관호 감독을 선임한다 이것이 아니지만 수원이 충분히 리얼블루 정책을 고려한다면은 최성용 대행과 함께 이관우 감독을 후보로 둘 수 있다. 뭐 이런 하나의 안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만 근데 이제 이관우 감독 같은 경우도 역시나 이제 지도자 경력이 너무 짧다. 그렇죠. 거의 일천하다. 그리고 이제 수원 FC와 수원 삼성은 또 다른 구단이고 완전히 그렇죠. 규모 자체가 다른 구단이고 또 수석 코치 감독 대행과 정식 감독은 또 완전히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리스크는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수원이 이 리얼블루 정책을 하면 결국엔 한정된 지도자 자원에서 써야 되거든요. 물론 그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 구단 선수 출신을 쓴다는 것은. 뭐. 그게 성공하면 베스트죠. 그렇죠. 근데 그럴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렇죠. 예, 뭐 사실 뭐 유럽이나 남미에서도 뭐 구단 출신 선수가 지도자 감독이 되는 경우는 많지만 또 성공 사례가 또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또 그렇기 때문에 또 외부의 다른 지도자도 수혈도 많이 하고 하는데 당장 첼시 램파드 봐봐요. 그렇죠. 당장 뭐 계속 부임하자마자 승리가 없고 계속 지고는 있는데 뭐 그렇기 때문에 수원이 이 리얼블루 정책을 포기를 하는 것이 오히려 지금의 안 좋은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요즘 축구계에서 들리는 말은 현재 지금 쉬고 있는 이 펩태환이라 불리는 뭐 관물대 올라 뭐 이런 좀 재미난 별명까지 있는 그 관물디올라 관물디올라 그 김태환 감독 지난해까지 김천상무를 이끌었던 김태환 감독이 후보로 요즘 또 거론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김태환 감독 같은 경우는 지난해 그 김천상무가 K리그 2로 강등이 됐기 때문에 그 책임을 지고 사임을 했지만 그 전까지 굉장히 그 강팀들을 잘 잡고 또 군대 들어오는 선수를 어떻게 보면 좀 한정된 선수 자원인데 그 선수를 굉장히 잘 활용해서 또 좋은 오히려 기량을 한 단계 업 시켰거든요. 뭐 조규성 선수가 특히 뭐 김태환 감독 지도하에서 굉장히 지금의 특급 공격수가 된 케이스고 심지어 막 한때 김천 상무가 뭐 AFC 챔피언스리그 진출권 놓고 경쟁했을 때 이거 나갈 수 있는 거냐 규정상 맞냐 이런 얘기들까지 있었죠. 그리고 정도로 굉장히 리그 내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 지도자고요. 지금 올해부터는 이제 바로 재취업이 되셨어요. 그 한국프로축구연맹 기술위원 TSG 멤버로 요즘 이렇게 프로 무대에서 이렇게 분석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뭐 수원이 뭐 이렇게 진짜
구단 출신이 아니더라도 능력만 놓고 감독 선임을 하겠다 하면 굉장히 이런 김태환 감독 같은 경우는 좋은 후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수원이 지금 내부적으로 어떻게 결정을 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뒀다고는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은 뭐 리얼블루 정책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수원이 좀 앞으로 이 감독 선임을 놓고 어떻게 결정할지를 좀 지켜봐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지금은 진짜 리얼블루 정책을 포기할 시점이 이제는 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태환 후보는 상당히 괜찮은 선택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워낙 그 전술적으로도 뛰어난 감독으로도 알려져 있고 K리그에서 가장 그래도 전술적으로 뛰어난 감독 2인 중에 한 명을 뽑히고 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예. 공부하는 지도자고 하기 때문에 수원이 좀 전향적인 자세로 한다면은 분명히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하지만 뭐 결국에는 결정은 이제 수원 우리 경영진의 그 마음이기 때문에 전 그리고 어린 선수 육성도 잘 시킨다라고 보고 그렇죠. 있고요. 예, 상무에서 그런 것들 보여줬고 거기다가 심지어 상무 특성상 스타 플레이어도 오거든요. 그런 선수들도 물론 뭐 군부대라는 조금 특이사항은 있긴 하더라도 예 다뤄봤기 때문에 그렇죠. 예 괜찮은 뭐 선택지라고 다양한 봅니다. 선수들을 다 예, 그렇죠. 본인이 겪어봤기 때문에 네. 그만큼 어떤 팀을 맡더라도 그 특성에 맞게 잘 또 할 것 같아요. 진짜 상무 아닌 다른 팀을 맡는 김태환 감독을 한번 보고 싶긴 네, 해요. 그렇죠. 한 번도 없으니까 아직까지는. 네, 코치부터 해서 다 상무에서만 네. 있어갖고 어떻게 보면 좀 다른 팀을 맡는 것도 뭐 본인이나 또 리그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데 일단 수원이 결정을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전북도 굉장히 위험을 해요. 네. 네, 계속 그 전북 현대 서포터들이 김상식 나가 허병길 나가를 하고 있는데 김상식 감독이랑 허병길 대표이사를 퇴진 운동을 계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북도 지금 성적이 굉장히 안 좋아요. 7경기 치르면서 2승 1무 4패인데 제가 한번 따져보니까 재작년이었나 2018년이었나 그때 우승할 때 4패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38경기를 하면서 4패를 했고 지난해에는 준우승하면서 7패 했는데 올해는 벌써 지난해 패배의 절반 이상을 이미 그렇죠. 리그에서 했기 때문에 뭐 팬들의 저런 격양된 반응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요. 전북이라는 팀이 우승 경쟁을 지금 1위, 2위, 3위 안에서 지금 놀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하위권에서 좀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러니까 계속 우승을 했었잖아요. 계속 네, 하다가 그렇죠. 지난해 놓쳤던 거였는데. 그렇죠. 리그 우승을 지난해 놓쳤지만 그래도 또 FA컵 우승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뭐 충분히 이런 반응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또 단순히 성적 문제면은 또 팬들이 이렇게까지 반응 안 할 수도 있어요. 이게 구단의 행정 부분도 굉장히 좀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 서포터들의 퇴진동은 감독을 대상으로 많이 하잖아요. 하지만 지금 대표이사까지 이렇게 타겟으로 해서 매 경기 지금 그 감독과 대표이사를 퇴진하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고 또 경기 때 응원도 안 하고 있어요. 그냥 오로지 구호는 김상식 나가 허병길 나가 이것만 외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분위기가 안 좋은데 사실 지금 뭐 성적 문제도 있고 좀 리빌딩을 김상식 감독이 올 초 겨울 이적 시장 때부터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오히려 악영향을 좀 끼쳤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리빌딩을 이유로 좀 어린 선수들을 좀 가능성 있는 선수들을 영입하고 반대로 30대 중후반으로 넘어가는 선수들을 좀 계속 아웃을 했거든요. 뭐 부산으로 간 이승기라든지 또 수원FC로 이적한 이용 선수 또 수원 삼성으로 간 김보경 뭐 이렇게 30대 중후반 선수들이 계속 지금 나갔는데 이것이 오히려 지금 전북 현대의 중심을 지금 못 잡아주고 있는 리빌딩이 되지 않았나라는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따지면은 재작년 K리그 우승이라던가 그 작년 이제 FA컵 우승 같은 것들이 결국 본인의 능력으로 해낸 게 아니라는 소리나 마찬가지인 거죠. 전술적인 부분도 굉장히 좀 말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그게 뭐 감독의 또 선수를 어떻게 쓰느냐 또 어떻게 치고 경기를 했느냐는 결국 감독이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런 우승의 경력 우승의 결과는 김상식 감독이 뭐 해낸 것은 맞죠. 그렇지만 그거와 함께 팀 분위기를 잡는 거는 또 고참 선수들의 존재감이거든요. 뭐 예전에 이동국 선수 전북에 있을 때는 굉장히 단합이 잘 됐어요. 그렇죠. 저도 들었는데 그 선수들이 동국이 형이 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 했대요. 그러니까 구단에서도 선수단에서도 야 이동국이 이렇게 하는데 너는 안 하냐? 그러면은 말을 못 하는 거예요. 40이 넘어가면서도 그렇게 최고의 몸 상태를 유지하면서 경기를 준비하고 또 몸 관리 철저히 하는 그 모습이 선수들한테 굉장히 롤모델이 됐거든요. 이제 그 이동국 선수가 은퇴를 한 다음에는 제가 언급한 그런 고참급 선수들이 그런 역할을 했는데 리빌딩으로 이유로 팀을 나갔고
뭐 지금도 뭐 홍정호 선수가 주장으로 해서 이렇게 중심을 잡아주고 있지만 또 그래도 알게 모르게 좀 균열이 좀 발생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 선수들이 뭐 나태해졌다 이런 게 아니고 좀 라커룸에서 분위기를 잡아주고 으쌰으쌰 할 수 있는 그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 한마디를 해줄 수 있는 형들이 없다. 이게 정신적인 버팀목이 좀 사라진 것이 또 이런 현재 전북의 부진에 영향으로 오지 않나 뭐 이런 좀 일각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거기다가 또 전북이 관중수가 줄어들고 있어요. 올해 K리그 굉장히 잘 되고 있는데 그렇죠. 전북은 지금 최근 들어서 계속 이거 뭐 7천 8천대 관중을 찍고 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전북이 가장 관중 동원력이 좋은 편에 속했었죠. 그동안은. 네, 그렇죠. 예, 왜냐면 K리그 최강팀이었으니까 당연한 그렇죠. 거인데다가 거기다가 이제 올해가 사실 그 전반기는 최고의 피크를 이어갔어야 되는 시기예요. 왜냐면은 조규성 선수라는 맞습니다. 메가스타가 등장해가지고 도리어 다른 구장들이 조규성 효과를 봤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정작 전북이 성적 부진 때문에 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어요. 네, 개막전 외에는 지금 홈 경기 관중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어요. 뭐 성적도 하나의 원인이 있지만 이런 성적이 안 좋아도 경기가 재밌다든지 축구장 그래도 잘 보고 축구 경기 잘 보고 간다 그런 좀 좋은 기분이 있으면 다음 경기도 올 수가 있는데 지금 계속 좀 경기도 졌는데 다음에 또 와야 돼 이런 지금 안 좋은 마음을 안고 팬들이 지금 홈팬들이 지금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응원을 안 하고 도리어 그렇죠. 나가 이러고 버스 막고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네, 당연히 일반 팬들까지도 안 가게 되는 그렇죠. 거죠. 전북 현대의 경기에 대해서 지금 관심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뭐 이게 악순환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팬들은 서포터들은 그 시위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 소통이 너무 안 되니까 그렇죠. 그것 때문에 사실 허병길 맞습니다. 대표이사 물러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굉장히 좀 저도 좀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팬들이 침묵하니까 그 코로나 시기 때 녹음해놨던 그 응원 음성을 앰프를 통해서 그 경기장 스피커를 통해서 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영상에 유튜브에도 영상이 많이 지금 공유가 됐는데 앰프 끄라고 막 그렇게 소리 지르는 그 정도. 아니 그거는 있거든요. 팬들에게 허락을 받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팬들의 목소리인 건데. 그렇죠. 그리고 전광판에도 팬들이 골 들어갔을 때 또 반응이 없으니까 과거에 그 골 들어갔을 때 팬들을 환호하는 영상을 전광판에다 송출을 하고 오히려 악수를 두는 거죠. 그렇죠. 예, 뭔가 그렇다면 이런 거를 지금 일반 직원들이 하겠냐? 결국에는 윗선에서 이렇게 하라고 지시가 내려오니까 일선 직원들이 그런 홈 경기를 운영하면서 그런 거를 이제 할 수밖에 없고 이 여론이 커지가 뭐 허병길 대표이사 명의의 뭐 사과문도 올라왔는데 팬들은 허병길 대표이사랑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계속 욕을 하는데 뭐 허 대표는 계속 피하다가 갑자기 기습적으로 사과문 하나 딱 올리고 또 아무 말도 없고 조용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팬들이 원하는 건 그거죠. 따지는 게 아닌 왜 우리가 이렇게 했냐. 당신들 입장을 한번 들어보고 싶다. 우리 이렇게 하겠다. 미안하다. 다음에 열심히 하겠다. 그 한마디를 듣고 싶은 건데 그 과정을 굉장히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공감도 좀 팬들과의 공감을 잘 못하는 것 같고 계속 안 좋은 뭐 상황이 돌아가고 있고 또 그렇다 보니까 뭐 전북현대와 관련된 이 뉴스도 계속 안 좋은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상황을 지금 양재동이 알고 있어요. 양재동이 지금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즉 양재동이 뭐냐? 그 현대자동차 본사가 양재동에 그렇죠. 있잖아요. 그 쌍둥이 빌딩이. 양재동 그 현대차 본사에서 또 지금 이 상황을 좀 계속 보고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뭐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이 아닌 지금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는 그 본사 직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분들이 일단은 지금 구단 통해서 또 언론 모니터링 통해서 일단은 좀 상황을 좀 파악을 계속 하고 해서 지금 보고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현대차 본사에서도 이것이 좀 상황이 좋은 게 아니라는 이제 인식은 하고 있는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뭐 언제 현대차 본사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모르겠어요. 계속 뭐 보고를 받고 뭐 넘어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이게 단순히 지금 이 전북현대만의 문제가 아닌 현대자동차 내부에서도 좀 이것을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구단에서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또 현대차에서의 움직임도 결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대형 폭탄이 터질 수 있는 위험 요소가 그렇죠. 현재는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진작에 마무리가 될 수도 있었던 거죠. 일찍 뭐 이거 질질 끌 이유가 없이 뭐 4월 초에 끝날 수도 있었던 사실 문제가 그러니까 그 버스 길막했었을 때 그때 어느 정도 돼야만 됐어도 해결이 될 수 있었던 문제였다고 봐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때 이후로 해결이 될 수도 있었지만 이것이 좀
뭐 서로 계속 뭔가 불통의 연속이 이어지다 보니까 이것이 구단 모기업인 현대자동차까지 들어가게 됐고 결국에는 그래서 어쨌든 구단 본사에서도 이 축구단의 성적은 매주 보고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성적도 안 좋은 성적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이런 팬 이슈에 대한 이런 문제까지 발생한다는 것은 좀 이 본사에서도 이것을 좀 안 좋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뭐 어떻게 보고가 들어가서 어떻게 결정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뭐 어쨌든 요 상황은 축구단을 상황을 넘어버리고 있다. 뭐 요 정도까지는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무튼 뭐 수원도 그렇고 전북도 현재 이렇게 좀 부정 이슈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좀 올해 K리그가 잘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임영웅 효과 때문에 그렇죠. 봄날이 왔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좀 수원과 전북도 좀 이런 안 좋은 상황을 좀 마무리해서 그 다시 과거의 모습을 좀 다시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쯤에서 김성진 기자와 함께하는 트랜스퍼 H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K리그 관련한 또 특별한 소식들이 있으면 김성진 기자를 통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